경기도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그곳에는 30살 남짓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출근길에 나섰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가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아내 수지는 처자일을 낳은 지 이제 막 6개월이 지난 육아맘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외출이라고는 아기 유모차를 끌고 나가는 동네 산책이 전부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민수는 아내에게서 뭔가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예전과 달리 화장을 하고 외출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어요. 산후조리 때 입던 편안한 트레이닝복 대신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돈된 바지 차림으로 갈아입곤 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립스틱까지 바르는 날이 많아졌죠. 민수가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수지는 방금 샤워를 한 듯 머리카락이 촉촉하게 젖어 있거나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기 산책 다녀왔다고 말하는 수진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고 생기가 돌았어요. 민수는 그저 출산 후 우울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겠거니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죠. 수진의 산책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 정도면 돌아오던 산책이 이제는 2시간에서 3시간까지 늘어났어요. 민수가 산책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수지는 동네 문화센터 근처까지 갔다 왔다거나 대형마트에 들렀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띠나 유모차에 실려 있는 아기의 상태는 너무나 깨끗하고 평온했어요. 정말 3시간 가까이 밖에 있었다면 아기가 보채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텐데 말이죠. 민수는 이런 작은 의문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할 뿐 아내에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아기를 데리고 또다시 산책을 나간다며 유모차를 챙기려 했어요. 민수는 그날 오전부터 아내의 부탁으로 베란다 정리를 하고 있었죠. 평소 베란다 수납 공간에는 유모차와 아기용품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외출 후 돌아오면 늘 유모차를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 베란다에 넣어두곤 했어요. 민수는 청소를 하면서 유모차를 한쪽으로 옮기려다가 밑칸 수납 부분에서 묘한 이물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딱딱한 물체가 천 사이에 끼어 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수진이 급하게 유모차가 필요하다며 서둘러 끌고 나가는 바람에 그 순간은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오후 민수는 회사에서 예상보다 일찍 업무가 끝나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죠. 집에 들어서니 수지는 아기를 재우고 잠깐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며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문득 어제 베란다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감촉이 떠올랐어요. 유모차는 다시 베란다 수납 공간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별 생각 없이 베란다로 가서 유모차를 꺼내 밑칸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아마도 과자, 부스러기나 아기 물품이 흘러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천천히 밑칸 안쪽으로 집어넣고 더듬거리던 중 손끝에 딱딱하고 네모난 물체가 만져졌어요. 그건 작은 하얀 상자였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수납칸 가장 깊숙한 곳에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져 숨겨져 있었어요. 민수는 이게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려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마트에서 돌아온 것이었죠. 거실로 들어선 수진은
민수가 베란다에서 유모차 밑칸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달려와 유모차를 민수의 손에서 빼앗듯 가져가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죠. 그러면서 그건 그냥 아기 물건 넣어둔 거라며 지나치게 불안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아내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끝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침착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민수가 뭐가 들어있냐고 한 번 더 물어보려 하자 수지는 급하게 유모차를 안방 드레스룸 쪽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안방 문을 닫아버렸어요. 민수는 거실에 멍하니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어 봤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뭔가 차갑고 무거운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민수의 마음속에는 의심이라는 씨앗이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수진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온통 유모차 밑칸에 숨겨져 있던 그 하얀 상자로 가득했어요. 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아내가 그토록 당황했을까요?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려 봤습니다. 혹시 자신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선물을 준비하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아기 100일잔치 깜짝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면 저렇게까지 불안해하며 숨길 이유가 없었죠. 민수는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편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수지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도 민수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회사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건네도 수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현관문을 나서는 민수의 뒤통수에는 아내의 시선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자꾸만 어제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를 하면서도 민수는 계속해서 상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퇴근 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베란다에 있던 유모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죠. 민수가 유모차가 어디 갔냐고 묻자 수지는 안방 드레스룸 안쪽에 넣어뒀다고 대답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그런 곳에 보관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민수가 왜 거기에 넣어뒀냐고 재차 물어보자 수지는 베란다가 좁아서 정리하려고 그랬다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아내가 자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숨기려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수진의 태도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민수가 안방에 들어가려고만 해도 수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쫓아왔어요. 드레스룸 근처에라도 가면 은근슬쩍 민수의 동선을 막아서곤 했죠. 민수가 옷을 꺼내려고 드레스룸 문을 열려 하면 수진이 재빨리 다가와 자기가 꺼내주겠다며 나섰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어요. 민수는 점점 더 의심이 커져갔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육아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산후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려 한다고 했어요. 민수는 당연히 그러라고 했죠.
아내의 정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상담받으러 간다고 하면서도 매번 화장을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갔어요. 병원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신경을 쓴 차림새였죠. 게다가 상담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면 충분한데 수지는 3시간에서 4시간씩 외출했습니다. 민수가 상담이 오래 걸리냐고 물어보면 수지는 대기 시간이 길었다거나 상담 후 산책을 좀 했다는 식으로 답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어딘가 불안정했고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정말 병원에 가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웠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게다가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민수에게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고 아기도 이제 막 돌이 되기 전인데 벌써부터 서로를 의심하며 산다는 게 너무나 슬펐어요. 민수는 애써 의심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하얀 상자가 계속해서 민수를 괴롭혔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이면 유모차 밑칸에 숨겨져 있던 그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왜 아내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걸까요? 민수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아내 몰래 드레스룸을 뒤진다는 건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죠.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민수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민수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수진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이상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을 때 수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휴대폰 화면을 끄고 뒤집어 놓았습니다. 민수가 무슨 보고 있었냐고 물어보자 수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냥 인터넷 쇼핑 중이었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 반응은 너무나 과민했습니다. 평소 쇼핑을 하다가도 민수에게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물어보곤 하던 수진이었는데 말이에요. 민수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반복됐어요. 민수가 방에 들어가면 수지는 황급히 휴대폰을 엎어놓거나 서둘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때로는 아예 전원을 꺼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민수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수지는 배터리가 없어서 그렇다거나 알림이 시끄러워서 껐다는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충전기에 꽂혀 있는 휴대폰의 배터리는 충분했고 알림음도 원래 항상 무음으로 설정해 두던 사람이었어요. 민수는 아내가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자신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지는 또다시 외출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산후 요가 수업을 들으러 간다고 했어요. 민수는 그래 다녀오라고 했죠. 수진이 나간 후 민수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집에서 동네 문화센터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였어요. 수업 시간이 1시간이라고 했으니 왕복 20분을 더해도 1시간 30분이면 돌아올 수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보며 수진이 몇 시에 돌아오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죠. 수진은 오후 2시에 집을 나갔고 수업이 3시부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집에 돌아온 시간은 저녁 6시가 넘어서였어요. 무려 4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민수가 늦었다고 하자. 수진은 수업 끝나고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서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이랑 차를 마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형마트에도 들렀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수진의 손에는 장바구니도 없었고 마트에서 산 물건도 전혀 없었습니다. 민수가 뭐 안 샀냐고 묻자 수진은 그냥 구경만 하다 왔다며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어색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확신했죠.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수지는 화요일 오후에 산후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간다고 했어요. 집에서 산부인과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검진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했죠. 그런데 수지는 오후 1시에 나가서 저녁 5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묻자 수지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병원 근처에서 산책도 하고 쇼핑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손에는 쇼핑백 하나 없었고 영수증도 없었죠.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또 거짓말만 돌아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민수는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외출 시간과 장소를 머릿속으로 정리해 봤어요. 문화센터 수업이든 병원 검진이든 실제로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씩 시간이 남았죠. 그 시간 동안 수지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민수의 머릿속에는 점점 더 어두운 추측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저 의심만 가득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에 수진이 외출하는 날, 드레스룸에 숨겨둔 유모차를 확인해 보기로 했죠. 그 하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대로 모르는 척하며 사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 시작했죠. 며칠 후 그 기회가 왔습니다. 수진이 또다시 상담받으러 병원에 간다며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일부러 그날 오후에 재택근무를 신청해뒀습니다. 수진이 나가고 30분쯤 지난 후 민수는 안방으로 향했죠. 드레스룸 문을 열고 안쪽 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유모차는 여전히 그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민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유모차에 다가갔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죠. 민수는 드레스룸 구석에 놓인 유모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미칸 수납부를 천천히 더듬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천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갔고 곧 그 딱딱한 물체가 다시 한번 손끝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 하얀 상자였죠. 민수는 상자를 꺼내려다가 문득 멈칫했어요. 지금 이 순간 상자를 열어보면 돌이킬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하죠? 민수의 손은 상자를 쥔 채로 공중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화들짝 놀라 재빨리 상자를 다시 유모차 밑칸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원래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고 드레스룸을 빠져나왔죠.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옆집 소리였던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죠. 민수는 자신이 너무 겁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돌아왔을 때
민수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어요. 수지는 병원 상담이 어땠냐는 민수의 질문에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고 어딘가 피곤해 보였죠.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부터 아내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언제 휴대폰을 보는지, 언제 외출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지 하나하나 눈여겨봤습니다. 마치 탐정이 용의자를 관찰하듯 말이죠. 민수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진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화장실에 간 상태였죠.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려 하자 비밀번호를 요구했어요. 예전에는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비밀번호를 설정해 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생일을 입력해 봤지만 틀렸어요. 결혼기념일도 아니었고 아기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죠. 하지만 아내가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가 출근하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수진의 가방에서 영수증 하나가 삐져나온 것이 보였어요. 민수는 슬쩍 그 영수증을 꺼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짜로 찍힌 호텔 커피숍 영수증이었죠. 아메리카노 2잔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수진이 뭐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수진은 그날 오후에 병원 검진 간다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호텔 커피숍 영수증이 있는 걸까요? 게다가 커피를 2잔이나 시켰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출근길에 올랐죠. 회사에서도 민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영수증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에 민수는 영수증을 다시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시간은 오후 2시 30분이었죠. 수진이 말한 병원 검진 시간대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즉, 수진은 병원에 간 게 아니라 호텔 커피숍에서 누군가를 만난 것이었어요.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호텔 커피숍에서 누구를 만난 걸까요? 왜 그 사실을 숨긴 걸까요? 민수의 머릿속에는 점점 더 어두운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수진에게 지난주 금요일에 뭐 했냐고 물어봤어요. 수진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병원 검진 갔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검진 결과는 어땠냐고 묻자 수진은 별 이상 없다고 했다며 괜찮다고 했어요. 민수는 혹시 검진 끝나고 어디 들른 데 없냐고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바로 집에 왔다고 했죠.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 속 영수증을 만지작거리며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은 민수의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확신했죠. 아내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민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 하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에 수진이 외출하면 반드시 상자를 열어보기로 결심했죠. 이번에는 절대 망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 안에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들어있다 해도 말이에요. 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계속해서 생각했죠.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수진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서로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또다시 외출한다고 말했어요. 오늘은 동네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온다고 했죠. 민수는 그날 오후 회의가 취소되어 재택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듣고 민수는 10분 정도 기다렸어요. 혹시 뭔가 깜빡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죠. 드레스룸 문을 열고 안쪽 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유모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민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유모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미칸 수납부로 뻗었어요. 부드러운 천 사이를 더듬자 익숙한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 하얀 상자였죠. 민수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정육면체 모양의 하얀 종이 상자였어요. 겉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고 깨끗했습니다. 민수는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민수의 심장은 터질 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호텔 복도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수진이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낯익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예전에 수진이 가볍게 소개했던 사람이었죠. 동네에서 종종 마주친다며 오빠라고 불렀던 그 남자였습니다. 당시 민수는 그냥 동네 아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은 단순한 아는 사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친밀하고 편안한 모습이었죠. 민수는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차량 안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조수석에 앉은 수진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운전석에 앉은 그 남자도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네 번째 사진은 강변 산책로로 보이는 곳에서 나란히 걷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모텔 간판이 희미하게 배경에 비친 셀카였어요. 민수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죠. 모텔 간판이 보이는 사진이라니. 이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사진마다 뒷면에는 아내의 글씨체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호텔 복도 사진 뒤에는 지난달 15일 신촌 호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날을 기억해냈죠. 수진이 병원 검진 간다고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량 사진 뒤에는 지난달 22일 한강 드라이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은 수진이 산후 육아, 수업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식당 사진 뒤에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레스토랑이라고 적혀 있었죠. 네 번째 산책로 사진은 이번 달 5일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텔 사진 뒤에는 이번 달 12일이라고만 짧게 적혀 있었어요. 장소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날짜들을 하나하나 되새겼죠. 모두 수진이 병원이나 문화센터나 상담을 간다며 외출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산책 간다던 날도 있었고 육아 스트레스 풀러 나간다던 날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수진은 그 시간 동안 이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손에 쥔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민수의 눈앞이 흐려졌죠. 숨을 쉬려고 해도 제대로 들이마셔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죠. 민수는 천천히 흩어진 사진들을 다시 주워 모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민수는 한 장 한 장 정리했어요. 총 8장의 사진이었습니다. 8번의 만남이었죠. 아니, 사진으로 남긴 것만 8번일 뿐 실제로는 더 많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수지는 이 사진들을 인화해서 보관했을까요? 요즘 시대의 사진은 다들 휴대폰에 저장하는데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디지털 기록은 언제든 복구될 수 있고 추적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사진을 인화해서 유모차 밑간이라는 민수가 절대 뒤지지 않을 만한 곳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치밀하게 계획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숨긴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다시 들여다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아기는 이제 겨우 돌이 되기 전인데 말이죠. 민수는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일이 바빠서 아내와 대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배신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복잡하게 얽혔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민수는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사진 뒷면에 적혀 있던 날짜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난달 15일, 지난달 22일, 지난달 29일, 이번 달 5일, 이번 달 12일, 그리고 민수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 그 날짜들과 대조해 보기 시작했죠. 수첩에는 수진이 외출한다고 말했던 날들이 간단히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야근이 있는 날에는 아내에게 미리 알려주려고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지난달 15일 그날 수지는 산부인과 검진 간다고 했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저녁 늦게 야근을 하고 돌아왔었죠. 수지는 검진 결과 이상 없다며 밝게 웃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촌 호텔에서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난달 22일은 수진이 산후 요가 수업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오후 회의가 길어져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었어요. 수지는 요가 수업이 힘들었다며 일찍 자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강변을 드라이브하며 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난달 29일은 수진이 문화센터 수업 간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민수는 그날 토요일 오전 골프 약속이 있어서 일찍 나갔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그날 낮 수지는 이태원 레스토랑에서 그 남자와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달 5일은 수진이 육아 스트레스 풀러 산책 좀 하고 온다던 날이었어요. 민수는 그날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수지는 3시간 넘게 나가 있다가 돌아왔었습니다. 민수가 오래 걸렸다고 하자. 수지는 날씨가 좋아서 멀리까지 걸었다고 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강공원에서 그 남자와 산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12일 모텔 사진이 찍힌 그날은 수진이 심리 상담 받으러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갔었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는데 수지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이죠. 민수는 그때 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상담 어땠냐고 물었을 때 수진은 선생님이 많이 도움을 줬다며 웃었었어요. 하지만 그날 수진은 상담실이 아니라 모텔에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노트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단 하루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수진이 병원 간다. 문화센터 간다, 상담받으러 간다며 외출했던 날들이 사실은 모두 불륜 상대를 만나러 간 날이었던 것이죠. 산책 간다던 말도 육아, 스트레스 풀러 나온다던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어요.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을 해왔던 거죠. 휴대폰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사진을 인화했고 민수가 절대 뒤지지 않을 유모차 밑칸에 숨겨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계획도 결국 빈틈은 생기기 마련이었어요. 민수는 노트를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수진이 곧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에게 직접 따져 묻고 싶었지만 민수는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었어요. 민수는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했죠. 이혼과 상간자 소송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민수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이혼 사유가 되는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찾아봤습니다. 검색 결과 배우자의 간통은 명백한 이혼 사유였고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다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서랍 속 사진들을 떠올렸죠. 호텔과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 친밀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 뒷면에 날짜와 장소가 적힌 것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평점이 좋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 몇 명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민수는 재빨리 브라우저 창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은 밝은 표정으로 다녀왔다고 인사했죠. 오늘 검진은 어땠냐는 민수의 질문에 수진은 별 이상 없다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고 저녁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마워하며 부엌으로 향했죠. 민수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중요한 개인 사정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제 메모해뒀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으려 했는데 다행히 오전 11시에 시간이 비어 있다고 했죠. 민수는 서랍에서 사진 상자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지는 민수가 연차를 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출근하는 줄 알고 아침 인사를 건넸죠.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가는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자신의 결혼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민수를 맞이했어요. 민수는 천천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 유모차 밑칸에서 발견한 상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사진들까지 모두 말했죠. 변호사는 조용히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호텔과 모텔에서 찍은 사진, 친밀한 관계가 드러나는 사진들 날짜와 장소가 기록된 것들 모두 불륜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대방 남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민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내가 동네에서 아는 오빠라고 소개했던 사람이라고만 말했어요. 변호사는 아내를 직접 대면해서 상대방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대면하기 전에 사진들을 복사해 두라고 당부했죠. 원본을 아내가 파기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근처 사진관에 들렀습니다. 상자 속 사진들을 모두 복사했어요. 그리고 원본은 다시 상자에 넣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사본은 따로 봉투에 담아 회사 사물함에 보관하기로 했죠. 모든 준비를 마친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수진이 깜짝 놀라며 왜 벌써 왔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오늘 일찍 끝나서 그렇다고 대답했죠. 수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에게 앉으라고 말했죠. 수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하얀 상자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자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수진은 테이블 위에 상자를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민수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사진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호텔 복도에서 찍은 사진, 차량 안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산책로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텔 간판이 배경에 비친 사진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8장의 사진이 마치 장거물처럼 나란히 놓였죠. 수지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아내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수지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반복했죠. 민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수지는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3달 전쯤부터였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누구냐고 묻자 수지는 동네 헬스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고 털어놨죠. 처음에는 정말 그냥 아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가끔 인사하는 정도였다고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쳤고
그때부터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했어요. 수지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심했다고 말했어요. 민수가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는 날이 많아서 너무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아기만 돌보며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했다고 했죠.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다가왔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이야기만 나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됐고 어느새 선을 넘게 됐다고 털어놨죠. 수지는 울면서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수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석 달 동안 거짓말을 하며 다른 남자를 만난 것, 병원 간다 문화센터 간다며 집을 나가 불륜을 저지른 것, 그리고 그것을 치밀하게 숨기려 했던 것, 민수는 더 이상 수진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었죠.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그리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민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수진도 밤새 흐느끼며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아내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정식으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라고 안내했어요. 민수는 그날부터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불륜 상대 남자의 신원도 파악했죠. 수진에게 직접 물어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수진은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후 민수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어요. 불륜 상대 남자에게는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수지는 그 사실을 알고 민수에게 다시 한번 매달렸죠.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니 조용히 이혼만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죠. 수진이 저지른 일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륜 상대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더 초췌해져 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마다 울기만 했어요. 아기를 돌보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민수는 아기만큼은 제대로 돌봐야 한다며 수진을 다그쳤죠. 아기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아기를 챙기려 애썼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였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되도록 일찍 퇴근해서 아기를 직접 돌봤어요. 수진과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었죠. 식사도 따로 했고 방도 따로 썼습니다. 민수는 서재에서 잠을 잤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의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딸에게서 사정을 들었다며 민수를 설득하려 했어요. 딸이 정말 잘못했지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기도 있는데 이혼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며 만류했죠.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수진이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장인어른은 한숨을 쉬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어요. 민수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죠. 그리고 손자만큼은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달 후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위원이 양측의 의견을 들었어요. 수지는 모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도 민수가 요구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했죠. 양육권은 민수에게 넘기고 자신은 면접교섭권만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민수에게 유리하게 하겠다고 동의했어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테니 제발 상간자 소송만은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죠. 상간자 소송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혼은 조정으로 성립됐고 상간자 소송은 계속 진행되기로 했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수지는 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었죠. 민수는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나와 아기에게 다가왔어요. 아기를 꼭 안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아기를 수진에게 건넸죠. 수진은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기에게도 민수에게도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아기를 안고 있다가 다시 민수에게 돌려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고개를 떨구고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수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남편도 아기도 집도 모두 잃어버린 것이었죠. 단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잠깐의 위안을 찾았던 것뿐인데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수지는 유모차 밑칸에 숨겨뒀던 그 작은 상자를 떠올렸어요. 그 작은 상자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만약 그때 사진을 인화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유모차에 숨기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민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기에게 속삭였죠. 아빠가 잘 키울게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민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들과 단둘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할 수 있다고 믿었죠.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기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민수는 베란다로 나가 유모차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유모차 밑칸에 숨겨져 있던 작은 하얀 상자.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가정 전체가 붕괴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나았으니까요. 민수는 조용히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